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 서부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김태형 형제입니다. 제가 한 13, 14년 전에 여기서 한번 또 자매 수양회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말씀이 아니라 그 신경정신과에 대해서. 근데 이제 나이가 벌써 13, 14년이 흘러가지고 또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은, 저희 딸이 지금 고3 올라가는데, 그 딸이 6살인가 됐었는데, 그날 저녁에 막 배가 많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그때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서영재님이 막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는 응급실에 데리고 간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딸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딸이 왜 아팠냐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딸이 성격이 저처럼 아주 막 활달하지가 않아요. 내성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딸을 갖다가 그때 자매 수양회 때 이렇게 따로 이제 애들을 갖다가 그 나무 모임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이를 하는 중에 애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긴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잠을 자라고 하는데 의자 밑에 가서 잠을 이렇게 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나무 모임의 그 자매님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새삼스럽게 그 우리 마음이란 게 그렇게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거기 가서 막 즐겁게 막 놀고 그런 애들이 있는가 반면에, 저희 딸처럼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애도 있었어요. 그때 6살이니까는 엄마랑 아빠랑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오니까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여기서 떨어져서 또 나무 모임에 그 예배당에 가가지고 놀다가 보니까는 애가 이제 부모님 안 계시고 막 잠을 재우니까는 애가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새벽에 막 배가 너무 심하게 아픈 거예요. 배앓이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때 이제 서영재님 계셔가지고 이게 혹시 변비가 혹시 심해서 그런가 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너무나 이렇게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아주 미묘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애들 데리고 부모님 나가라고 하고 막 애들 잡아놓고 주사 맞추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심할 때는 이렇게 주사 애들 피 검사를 할 때는 여기 피를 안 뽑으면 여기에 이제 여기 목에 있는 정맥이 좀 두꺼우니까는 거기서 이렇게 막 잡고 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괜찮지만, 한두 번은 괜찮지만 그게 반복이 되면 애들 그 마음은 되게 막 긴장한 상태가 됩니다. 긴장하게 되고, 그것을 애들은 잘 표현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해소할 기회를 안 주면은 그것이 이제 그때는 넘어가다가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되고, 그 스트레스를 좀 반복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몸의 증상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자리에 오니까는 갑자기 그 생각이 우리의 기억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한 1999년 94년부터 예수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병원에 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주로 이제 정신과 전반적인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이쪽을 전공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 중에는 자매님들도 계시고 형제님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또 그 형제님, 자매님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물론 예전에는 정신과 질환하면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지혜롭게 이렇게 그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셔서 아마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제가 지금 앞으로 한 50분 또 한 30분 쉬었다 다시 한 1시간 정도에 대해서 신경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우울증이나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극복하는 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경정신과는 주로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주로 혼에 대해서 우리의 정신에 대해서 정신에 생기는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곳이 이제 신경정신과고 이름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과가 이제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자매님들 신경외과도 있고 신경외과는 뇌출혈 있어가지고 수술하는 외과적인 뇌 수술하는 과가 신경외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과적인 처치로 하는 수술을 하지 않고 내과적인 처치를 하는 곳이 신경과입니다. 신경과가 있고 저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요. 근데 정신건강의학과는 쉽게 보면 이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곳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를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가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호흡기 질환을 보더라도 이비인후과를 가야 될 질환이 있고 호흡기 내과를 가야 될 질환이 있고 이제 그러는 것처럼 그거 잘못 처음에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제 병이 오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정신건강의학과는 주로 이제 우리 뇌를 주로 이제 많이 보는 곳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예.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이 정신과도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들도 나와 있고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주로 그냥 내과적인 치료 당뇨 이제 혈당이 올라가면 당뇨 진단을 받고 감기 걸리는 것처럼 이제 쉽게 이제 기본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도 감기가 걸리듯이 여러 가지 신경정신과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고 우리 가족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소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제 유전적인 기질적인 소인들 이제 그런 경우를 가지고 태어나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우울증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관련된 질환들 심하면 알코올 중독된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영적인 믿음과 상관없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우울증이 심하게 걸린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 그 자매님에게 영적인 믿음이 너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갑상선 호르몬 때문에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이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영적인 믿음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나으면 또 더 나은 그런 영적인 어떤 상태로 이제 회복하면서 성도로서 더 잘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어떤 그 오해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 지금 나와 있는 약들은 그 굉장히 이제 안전한 약들입니다. 미국
미국에서 미국 시각청에서 다 이제 그 실험을 해가지고 그 의학 실험을 해가지고 우리 체내에는 굉장히 안전한 약들이기 때문에 정신과 약을 한 200알 먹어도 사실은 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죠. 되게 안전한 약들이고 그래서 우리 체내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원인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뭐 정신과 질환은 스트레스로 생긴다 아니면 여러 가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기라고 하지만은 제가 재수할 때 강박증 비슷한 증세가 있었습니다. 강박증. 강박증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자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곧 대학교를 떨어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네가 이름이 김태형이 아니고 도올 김용옥 선생님하고 같은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저랑 그때는 다 믿음을 갖지 않고 있었는데 그때 이름을 김태형으로 형통하게 대학을 붙으라 해가지고 김태형으로 해가지고 대학을 붙었더니 또 이름 때문에 붙었다.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대학교 다닐 때 재수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서울 가서 재수를 했었는데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은 옆에 고향에서 시골에서 나랑 같이 올라온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자꾸 걔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정말 집중이 안 되고 근데 그게 고3 때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걔가 공부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겠어요? 도무지 안 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말 이 신경정신과의 그 고통을 맛보지 않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그 말씀처럼 이렇게 쉽게 우울증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남의 신발을 신기 전에는 절대로 그 신발이 당신이 어땠는지 저땠는지 그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때 강박증이 얼마나 고통이 됐냐면은 부모님은 그 돈을 다 팔아가지고 재수한다고 이렇게 다 보내주고 그 학비를 보내주고 서울에서 재수를 하는데 너무 그 강박 생각이 많이 나니까는 공부는 안 되죠. 성적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막 한 반이 120명인데 113등, 114등 이렇게 나니까는 공부가 안 됐어요. 그때는 모임이 있는지도 모르고 믿음을 갖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도무지 적응 안 돼가지고 그때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뭐 그 선생님 별 말씀 안 하세요. 뭐 청소년이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검사하고 그래서 뭐 대충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낫지는 않고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재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막 서울 시내를 내가 혼자 돌아다니는데 정말 그 불빛이 얼마나 처량하게 차 불빛이 이렇게 저를 비추는데 얼마나 외롭고 처량하고 그랬는지 그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학원을 견디지를 못하고 다른 학원을 옮기고 두 번째 학원도 적응하지 못하고 단과 학원을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대학에 붙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은 참 그 어려운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애들 정말 착하게 자란 아이들 특히 그 아이들 한번 일탈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걷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집에서 이렇게 말 잘 듣고 막 그 모임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중에 이게 한번 엇나가기 시작하면은 도무지 이게 잡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착한 애들 안심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우리 큰애하고 둘째가 있는데 둘째는 사내인데 막 지금 말 잘 안 들어요. 말 잘 안 듣고 놀기 좋아하고
대들기 좋아하고 막 이렇게 자기 표현을 잘 하는 애고, 둘째는, 큰애는 아까 그, 누구였죠? 큰애가? 배알이 알았던 애는 되게 말 잘하고, 잘 듣고 공부도 잘해요. 근데 저는 큰애가 더 사실은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모임 생활 잘하고 말 잘 듣고 그런 애들 안심하지 마십시오. 속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은 저희 아버님은 술을 좋아하세요. 술 좋아하시고 내성적이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저한테 미친 거예요. 여러 가지 유전적인 거, 또 성격적인 거, 어렸을 때 환경들, 또 그때는 이제 서울 갔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서 이제 올라가는데 전혀 아는 사람도 없고, 서울에 아는 사람 몇 명 있었는데 다 서울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들밖에 없었어요. 걔네들은 공부를 잘하고 적응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그 마음에. 그 19, 전혀 이제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하게 공부만 하다가 이제 떨어진 아이들은 세상을 물정 모르고 막 방황을 그렇게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대인 사람들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자칫 잘못했으면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어떻게 잘못됐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가지고 어떤 증상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간단하게 이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신경정신학, 그러니까 정신과에 오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오늘 쭉 설명드릴 내용 중에는 너무 그 기질적인 원인이 큰 질환들,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확실히 밝혀진 질환들, 예를 들면 치매. 치매는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뇌에 어떤 나이가 드시면서 대뇌 피질이라는 뇌를 싸고 있는 그런 그 겉에 영역들이 얇아지면서 생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랑 별로 관련이 없어요. 약하고도 별로 관련이 없고, 자폐증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까? 자폐증 아시죠? 예, 자폐증도 스트레스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또 그래서 그런 질환 또는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가지고 그 이번에 세월호 침몰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살아남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 중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불안한 병인데, 그거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굉장히 크죠. 그거는 그 일이 없었으면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병이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굉장히 그것 보고 이제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치매나 이런 것들은 기질적인 원인이 강한 질환들, 또 하나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어떤 단원고 애들처럼 또 외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생긴 질환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는 제가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계가 제가 저기 있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스트레스와 전혀 관련 없는 질환 중에 하나가 다운 증후군 이런 것입니다. 다운 증후군 아이들. 다운 증후군 아시죠? 걔네들은 이제 정신 지체가 있는 그런 염색체 이상이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 이제 그런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지체, 지적 장애.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지적 장애의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인 지적 장애 원인은 원인을 잘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 아이들처럼 원인이 확실히 밝혀진 아이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지능이 조금 늦는 아이들 중에 학교 들어가서도 아무리 해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이제 검사를 해보면 지능이 이제 한 70이 좀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을 이제 지적 장애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습에 좀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것도 스트레스와 전혀 관련이 없고 그렇습니다. 뇌 검사를 해도 MRI나 여러 가지
그 정밀 검사를 해도 뇌에는 크게 큰 문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도, 뭐 중등도, 중증 이렇게 심하게 나와서 이제 장애인.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초기에 이제 한 2세나 3세 이렇게 말이 늦거나 걷는 게 늦거나 이렇게 좀 늦게 나타나요. 주로 전체적인 발달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진단을 받아봐야 되고, 그다음 비슷한 게 이제 아스퍼거나 발달장애, 자폐증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하고 애착이 잘 형성이 되지 않고 사람을 따르지 않고 혼자 세계에 빠지고 이런 아이들을 이제 자폐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폐 아이들 중에는 지적 이제 지능도 좀 떨어진 아이들도 있고 경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렸을 때 발달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초기에 그러니까 2세 만으로 2돌, 3돌 이때 와서 전문가로 상의를 하시는 게 이제 초기에 뇌가 좀 더 유연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영어를 배우는 거하고 고등학교 때 이 나이에 영어를 배우는 거하고 차이는 비슷해요. 치료라는 게. 이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래서 그때 언어 치료를 하든 아니면 다른 뭐 감각 통합 치료를 하든 혹시 이런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렸을 때 특히 3세 이전에 제일 뇌가 우리 뇌는 한 1000억 개 정도 뇌세포가 있는데 그 1000억 개의 뇌세포 하나당 10,000개의 가지를 뻗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한 200명 정도 자매님들 되시잖아요. 이게 한 사람들이 다 뇌세포라고 한다면 이 뇌세포 하나당 10,000개의 가지를 뻗고 있어가지고 1000억 개의 만자승계의 어떤 길이 생성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뇌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는 우리 뇌가 이런 신경회로가 연결이 돼가지고 엄마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그 길을 형성하는 거는 아주 어렸을 때 뇌의 발달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뭐 말을 배우는 거나 아니면 언어를 배우는 거나 아니면 그 감정 조절하는 걸 배우는 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어렸을 때 뇌 발달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이전에 이렇게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는데 이런 그 지적장애나 자폐증이 있는 경우에 어렸을 때 조기에 이제 그 치료를 하는 게 이렇게 뇌 발달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말랑말랑해졌을 때 이렇게 치료적인 어떤 그 이제 도움을 더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치매라는 겁니다. 치매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우리 뇌가 그러니까 그 머리를 이렇게 쫙 잘라보면 속뇌가 있고 겉뇌가 있는데 겉뇌의 두께가 조금씩 얇아지는 것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겉피질이 하는 역할이 주로 이제 우리의 어떤 생각들, 기억들, 이렇게 이제 사고와 관련된 기능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좀 뇌세포가 하나씩 죽어요. 이제 이 세포들이. 죽다 보니까는 잘 생각이 안 나고 기억도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도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와 전혀 관련이 없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질환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이 들어가지고. 또 혈관성 치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것도 있고 혈관성 치매도 있는데 혈관성 치매는 이제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가지고 생기는 중풍 이후에 생기는 어떤 그 치매 이런 것들을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풍을 앓고 난 후에 그런 치매가 바로 그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제 그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은 알츠하이머 치매는 서서히 이제
20년, 30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돼서 초기에는 잘 몰라요. 근데 혈관성 치매는 바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기 때문에 바로 증상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려면은 평상시 때 그런 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어떤 당뇨나 그런 성인 질환들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운동하시고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나왔는데 하나는 기질적 원인이 그래도 상당히 큰 질환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정신분열증, 그 다음에 조울증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신경 세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각자가. 근데 신경세포 하나는 아까 10,000개의 가지를 뻗고 있어서 서로들 간에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 가지와 가지 사이에는 뭐가 나오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뉴로 트랜스미터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도 있고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파킨슨병 있잖아요. 파킨슨병은 도파민이 잘 안 나와서 생기는 그 병이에요. 도파민을 형성하는 신경 세포가 너무 나이가 빨리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를 그 도파민을 형성하지 못하면 운동하는 게 이렇게 쭉 이렇게 걸어가지고 종종 이런 걸 걷거나 저희 어머님이 지금 파킨슨 아주 심한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정신분열증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파킨슨 환자들에게 약을 너무 과도하게 복용을 하면은 환청이 들려요. 헛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뇌라는 게 참 웃겨요. 그러니까 그 신경 전달 물질 간의 농도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은 환각을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 파킨슨병을 치료하려다가 약을 이렇게 조금 과하다 하면 밤에 귀신이 보인다고 하고 뭐가 누가 나를 잡으러 왔다고 하고 그런 피해망상 이런 정신분열증 증상이 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정신분열증은 그런 나이 드신 분에게 생기는 게 아니라 고3, 10대 후반에 생겨요. 남자아이들에 특히 여자아이들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애들의 뇌에서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호르몬이 균형이 안 맞게 되면 귀에서 어떤 환각이 들려요. 환청이 들려요. 환각할 때 환은 헛개비 환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듣는 목소리 말고 다른 얘기들을 갖다가 귀를 통해서 자꾸 소리를 듣는 것을 환청이라고 하고 보는 것을 환시라고 하고 그래요. 환촉은 이렇게 뭐가 자꾸 만진다고 하고 환후는 냄새를 이렇게 무슨 이상한 썩은 냄새가 달걀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냄새가 아무것도 안 나는데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고 환미는 맛의 이상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있지 않는 것들이 생기는 것들을 환각 각은 지각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차리는다. 그러니까 헛개비 이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을 환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그것을 들리거나 보거나 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 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병원에 오셔야 돼. 상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환청이 들리거나 조울증 증상이 있으면 절대 상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도 안 돼요, 사실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나은 다음에 기도하시고 그게 지혜롭게 극복하는 길이에요. 제가 이제 나중에 형제님들한테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냥 의사 입장에서 말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기도하다가 놓쳐요. 그리고 망상으로 들어가요.
제가 자매님들, 형제님들 오면 치료하기 어려운 게 그걸 갖다가 자꾸 기도하면서 그걸 감춰요, 증상들을.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망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치료 시기가 놓칠 뿐만 아니라 어려워요. 자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말씀 안으로.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목사님들 병원에 오셔가지고 치료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이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환청인데. 그래서 그때는 병원에 어떻게 데리고 오셔야 돼요. 병원에 오셔가지고 일단은 그런 환각을 많이 경험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가 않고 분별력을 자꾸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빈도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약들은 그런 환각을 없애주는 도파민의 농도를 차단해주는 그런 약물들을 투여하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님도 자기가 그렇게 아프다는 것들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나중에 좋아지고 나면 그게 환청이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처음에 그게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환각이 들리거나 아니면 망상이라고 해가지고 망상이라는 거는 잘못된 믿음을 자기 마음속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저기 지금 CCTV처럼 보이는 게 나를 자꾸 감시한다고 한다거나 지금 저거 뭐예요? 막 그런 피해 망상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자매님들이 막 웃는데 나를 비웃는다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연예인이 TV에 나온 연예인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거나 애정망상이 그런 망상이 있는. 근데 그게 심하면 이제 막 창문도 닫아버리고 창문에 누가 자꾸 본다고 하니까 특히 보는 것에 되게 민감해요. 문을 닫아버린다거나 사람들이 욕한다고 한다거나 그런 자기 그 망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환청하고 망상이 있으면은 이게 동시에 있으면 이거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해가지고 10대 후반에 특히 이제 나이 어렸을 때 나이가 이렇게 드시면 별로 많이 안 나타나요. 특히 젊은 남자애들, 고3 애들 이런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그런 증상들은 반드시 병원에 와야 되는 증상들입니다. 이렇게 상담 받으시지 마시고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원인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 생긴 상태에서 대인 관계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잘못 자기가 지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와 유사한 질환 중에 하나가 의처증, 그 유명한 의부증 이런 질투망상이 있는 그것도 하나의 망상인데 정신분열증은 오히려 이제 환각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먹으면 환각은 잘 없어져요. 약물 치료를 받으면 한 80% 정도는 없어지는데 망상은 잘 안 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의처증이나 우부증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좀 더 치료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은 왜 빨리 오라고 하냐면은 이게 만성적인 질환이에요. 초기에 이렇게 그냥 대부분 신경정신 질환 중은 유전적인 것과 어떤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질환이 있는 것들은 기간이 오래 가요.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오랫동안 치료를 받기 때문에 정신분열증도 오랫동안 치료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기에 이렇게 그 환각하는 증상들을 없애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병원에 오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예후도 그러니까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썩 잘 안 낫는 병이에요. 만성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장애 진단서가 가능하는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일수록 빨리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아주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서 좋아진 다음에 빨리 사회로 복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정신분열증은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두 번째는 조울증입니다.
조울증은 우울증의 반대가 조증인데 우울증은 무기력하고 우울증은 세로토닌의 농도가 좀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또 재미도 없고 입맛도 없고 뭐 이런 거라면 조증은 그 반대예요. 그 반대면 어떻게 하겠어요?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울증, 이쪽이 조증에 빠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말을 많이 하고 에너지가 넘쳐요. 그리고 그 정도 자체가 아주 심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자신감 있는 게 아니라 아, 나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야겠어. 아, 나 이번에 장학금, 퇴직금 받아가지고 어디에 기부하겠어. 이 정도로 막 의기양양해져가지고 과대망상에 빠지는 그게 이제 조증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도 않아요. 2시간 자고 맨 전화해요. 형님 미안했어요. 뭐 말을 하는데 가리낌이 없어요. 전혀. 미안했어요. 제가 그때 몇 살 때 막 그런 얘기를 막 말이 엄청 장황하게 많아요. 그리고 막 거칠 게 없어요. 세상에 거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막 물건 같은 것도 막 사고 사업 벌리고 대출 받고 그래가지고 피해 봐요. 내가 그 조증 상태에 있으면 아니 당신 제 말 안 들으면 엄청난 피해 볼 거예요. 꼭 입원하세요. 제 말. 그래서 입원하면 나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말해요. 왜냐하면 왜 내가 병이냐. 이거 내가 기분 좋아서 생긴 건데 당신이 생각하지 말라고 내버려두세요 하면서 약도 안 먹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벌리기 시작해요. 지금 외래 통원 치료하는 환자도 엄청나게 사업가인데 막 사업을 엄청나게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출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맨 고스톱 치고 이게 예우가 빤해요. 그런 분들 보면.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그게 좋아지거든요. 조증은 너무나 그냥 깔끔하게 좋아져요. 예전 상태로. 정신분열증은 그러지가 않아요. 근데 우울증하고 조증은 그냥 예전 상태로 똑같이 지낼 수가 있어요. 그 상태만 우리 사람의 기분이란 게 우울했다가 정상적인 사람도 조울증적인 그런 성향이 좀 있잖아요. 정도가 이 사람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 이제 정상인 상태로 왔어요. 이만큼 왔어요. 이 보니까 뭐예요? 이게 저쪽 상태에 있을 때 보니까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사람들로부터 실수하고 막 어떤 사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 맺고 온갖 추태를 다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시 또 우울증에 빠져요. 그게 또 술 먹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게 만성적으로 가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요. 조울증도 상당히 만성적인 병이고 잘 기분을 조절하는 그 뇌 시스템이 굉장히 망가진 상태로 너무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봐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요 조울증 그래서 그러는 거고. 미국에 가면은 그 조울증 특히 이제 그냥 스트레스가 없어도 조울증이 생길 수 있어요. 계절적으로 계절을 탓내거나 그렇게 거기 계절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냥 이 상태가 되면 내가 우울했다, 조증 상태다 이게 아시는 분들은 그때 그 미국의 정신과 UCLA에 있는 의대에 있는 정신과 선생님은 자기가 조울증 환자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내가 이제 이 상태가 되면 조금 기분이 들뜨면서 잠이 안 오면서 에너지가 막 이게 좀 뭔가 넘치게 된대요. 그러면 내가 정상적인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병적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리튬이라는 약을 먹어. 리튬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기분을 조절해주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 이제 처음에 리튬을 만들었을 때는 미네랄 워터에 리튬을 팔아가지고 리튬 써가지고 팔았어요. 유럽에서. 기분 조절하는 약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걸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살도 찌고 여드름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튬이라는 약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증은 일주일 이상 그렇게 기분이 아까 정신분열증은 환각과 망상이 6개월이라고 있는데 한 달 이상 이 조증은 일주일 이상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강제 입원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입원하는 게 아니라 자의 입원이 아니라 보호자들이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입원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실은 112 그 경찰서에 파출소에 전화를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주변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이제 타인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구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EMS 119나 이런 데서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게 이제 만성 정신병원이라고 해가지고 규모가 이제 대규모 큰데 막 500병상, 1000병상 이런데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울증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울증에 비해서 정신분열증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아주 깔끔하게 약 먹으면 그냥 좋아질 수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그런 분들 와서 치료하면 되게 후회를 많이 하니까는 이제 꼭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 이때도 사실은 어떤 섣불리 기도를 한다거나 뭔가 공감을 해주거나 하면 오히려 더 이렇게 저기가 뜰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감기약 같은 거 잘못 먹어도 약간 조증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감기를 낫기 위해서 주사 스테로이드 제제를 갖다가 너무 많이 맞는 경우에도 그때 응급실에 왔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기분이 흥분돼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민한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우리 우울증이라는 거는 이렇게 기분이 다운된 거라면 조증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딱 보면 알아요. 너무 말이 많고 막 기다리는 때부터 막 흥분돼 있고 아주 막 욕하고 충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 저기 조증 상태다라는 거 알아요. 정신분열증은 그러니까 환각과 망상이 있을 때 있는 거고요. 예,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ADHD라고 해가지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고 들어보셨죠? 틱장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것들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너무 산만한 애들이 있어요. 주일학교에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일부분은 그런 ADHD 증상들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뇌가 발달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한 30분 정도 저를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뇌의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의 뇌는 한 3년 정도가 늦어요. 그러니까 만으로 7세인데 3년 정도 빼면 한 4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산만한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막 만지기도 하고 조금 얘기하면 막 돌아보고 얘기하고 잊어버리고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고 그래요. 그 아이들의 원인이 아주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생길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뇌의 전두엽이라는 뇌 시스템의 신경 전달 물질이 발달이 아직 안 돼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너무 지나치게 산만한 애들을 갖다가 그걸 억압을 해놓으면 그때는 무서워서 듣지만 나중에는 더 이제 크게 나와요. 속에 있는 분노심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ADHD 아이들의 특성을 볼 때는 걔네들을 조금 더 이제 그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합니다. 주일학교를 저는 하고 있는데 그런 주변에 상당히 ADHD 특성을 가진 애들이 많고 상당히 이제 진단을 내리기가 ADHD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애들의 특성인지 병인지 아니면 주변 환경 때문에 그런지. 근데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너무 산만한 애들은 ADHD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해서 넘어가면 큰 문제가 안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그냥 부모님이 너무 이렇게 그 학업에 대한 그런 거 주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하면 중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집중력 가지고 조금씩 좋아지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시의 원인이 ADHD의 원인이 많이 있어요. 교도소에 입원한 환자들의 60%가 ADHD 히스토리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자꾸 문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교감을 받을 수 있는 그 경험들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ADHD라는 게 있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너무 심하면 약물 치료를 그것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얘기 드리는 건 틱 장애라는 게 있어요. 틱. 눈을 이렇게 깜박거린다거나, 코를 실룩거린다거나, 이렇게 소리를 낸다거나, 막 가래를 막 이렇게 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뇌의 시스템이 잘 안 맞아서 생기는 부분이에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면. 틱 장애도. 그래서 틱 장애도 심하면 그것도 약을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틱 장애도 원인이나 ADHD, 아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질적인 원인도 있지만 그 아이들은 약간의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틱 장애 있는 애들도 그것을 애들이 너무 긴장해가지고 틱을 안 하려고 하거나 뭔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게 틱이 좀 심해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산만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이제 스트레스하고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상담을 같이 이제 병용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요게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이거는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뇌에 있는 신경을 갖다가 확대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10의 10승계가 있고 하나당 10,000개의 브랜치를 가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브랜치와 사이에는 이런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이나 그 집중력이나 인지 기능이나 이런 걸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균형이 깨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우울이나 불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우울증이 생기면 이런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이제 1교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처음에 그 기질적인 원인이 뭔가 그냥 스트레스가 없어도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지적장애, 치매, 또 발달장애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정신분열증, 조울증 이런 것들도 사실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긴 있지만 그 어떤 신경전달 물질이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질환들이에요. 그것들은 꼭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강조하고 싶고 조금 부가적으로 주의력 결핍과 행동장애하고 틱장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2교시 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더 스트레스가 많았을 때 생기는 질환들이에요. 예를 들면 불안장애, 우울장애, 신체화장애 뭐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억압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러면 이따